그러니까 가진 거 이거밖에 없어. 얼굴 엄청 잘생겼어. 얼굴 막장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김치 싸대기. 그래서 죽지 않아. 돈 이러면서 애들 악비 전화했잖아. 미쳤다 막 이러고. 아니 근데 정말로 찢었다 이러면서 전화해. 사실 우리가 대항해 시대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나라가 정말 한 200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그냥 초반부터 제가 은하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무서워. 여행 갔다 왔다며. 갔다 왔습니다.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덜란드를 다녀왔어요. 네덜란드? 제가 또 네덜란드 빠잖아요. 너무 좋아하지 네덜란드를 또. 전시를 보러 간 게 주 목적이었는데요. 독일의 유명한 화가 안셀른 키퍼 80세 생일을 기념하는. 그분 아직 살아계시죠? 아, 그렇죠. 전시회가 반고흐의 그림과 연계해서 열리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전시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반고흐의 그림하고 이렇게 같이 네. 연결을 해요? 워낙 안셀른 키퍼가 반고흐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 주는 메시지, 인생과 죽음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연계돼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영리하게 반고흐 미술관과 그 옆에 있는 그 시립미술관이 연계해서 같이 열었더라고요. 안셀른 키퍼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네. 잘 모르는 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근데 전후에 독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었던 그렇죠. 그런 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홀로코스트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메모리, 네. 뭐 이거에 대한 속죄 혹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설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그런 걸 주제를 가지고 네. 뭐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고 맞아요. 활동을 해갖고 뭐랄까 논란의 중심에 처음에 있기는 했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색이 드러나는 화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독일은 저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를 이렇게 많이 하고 누구와는 하는데 누구는 좀 다르게. 다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독일이라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많이 숨기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독일 내에서는 사실 잘 살고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서 재판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이 사람은 송환을 해주는 걸 거부를 한다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좀 넘어가자. 네. 왜냐하면은 독일에 굉장히 훌륭한 인력인데 그쵸. 이렇게까지 단죄를 할 필요 있어? 뭐 이런. 네. 그래서 약간은 그렇게 넘어가다가 이게 팍 드러나면서 했던 게 사실 아이만 재판이 굉장히 컸었죠. 그렇구나. 예, 60년대 들어서면서 아이만 재판이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그 유럽을 휩쓸었던 게 68 운동이었잖아요.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자유주의 뭐 약간은 이제 굉장히 좀 좌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전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운동이 휩쓸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그거였어요. 빌리 브란트 총리가 바르샤바 가갖고서는 그래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 홀로코스트 위령이었나요? 거기서. 그래서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독일 국민들하고 이제 유럽인들한테 약간 충격이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사죄, 반성, 뭐 고백,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안셀른 키퍼 같은 경우는 그 아큐페이션 시리즈라고 하죠. 점령 시리즈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나? 그게 그 즈음이었을 거예요. 그 직전이나. 맞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먼저 목소리를 그쵸. 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보다 먼저 사실 좀 자유롭게 전시를 했던 곳이 바로 네덜란드래요. 그런 네덜란드랑의 깊은 인연을 갖고 이번에 다시 전시를 했다고 하고, 전시 제목 자체가 Where are all the flowers gone? 꽃들이 다 어디 갔어? 라는데 사실 이게 노래죠. 그렇죠. 네, 유명한 반전 노래인데 그걸 이제 자기 그림의 제목으로 달고 그걸 큰 그 전시의 제목으로 가져와서 역시 그런 메시지를 주는 데는 아낌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Where the all the flowers gone인가? Well, have all the flowers gone 하고 시작하는 노래죠. 더 불러봐. 더는 안. 그거 약간 옛날에 그 노래 있었잖아. 뭐. 어떤 거지? 그 뭐지? Nothing's gonna change my life for you. 라라라라. I love you. 그렇지. 그 옛날에 1988에 나왔었어. 근데 그 노래가 원래 1955년인가 그 피터 시거라는 작곡가가 음악가가 작곡을 한 곡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가장 정치적인 대중가요 중에 하나를 항상 늘 꼽히는 그런 맞아요. 곡인데. 반전가요죠. 반전가요죠. 왜냐면 노래 가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되게 반복이 되는데 그 단어만 딱 바뀌어.
그럼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인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소녀들이 다 꺾었어. 꺾어갔어. girls로 바뀌고 그럼 young girls는 다 어디로 갔어? 다 시집 갔어. 그러니까 남편들이 데리고 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남편들은 다 어디 갔어? 그러면은 다 군인이 되어서 떠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그 군인들은 다 어디 갔어? 그러면 전부 다 무덤으로 가버렸어. 다 죽어서 무덤에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 무덤 그럼 무덤은 어디로 갔어? 그러면 모두 꽃으로 뒤덮였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약간 순환생태계처럼. 근데 사실은 반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55년이면은 뭐 10년은 지났지만 여전히 뭐 2차 세계대전에 상흔이 있었던 때고 그래서 그런 노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네.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번에 카탈로그를 샀는데 여기에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이 됐고 이번에 그 반고흐의 말년 작품이랑 같이 전시가 됐었거든요. 말년 작품이라고 하면 이제 까마귀가 있는 밀밭이라든지 이제 농부가 있는 밀밭 이런 그림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삶과 죽음. 근데 죽음이라는 게 꼭 우리가 막 해골바가지가 나오고 그런 죽음이 아니라 햇살이 쏟아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죽음도 같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 안셀름 키퍼 말하는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한테 닥쳐와 버리잖아요. 우리가 야, 전쟁이 지금 21세기에 하는데도 여러 군데서 전쟁이 터지고 했잖아. 그런 정말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전시였어요. 나는 정말 구제불능 티인가 봐. 왜? 네가 아까 햇살이 쏟아지는 데에서도 죽음이 그러니까 일사병. 잠깐 그게 여기 일사병 이게 딱 떠올랐었어. 일사병도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돼. 맞아요. 재밌는 건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영화를 봤어요. 그 밥 딜런이 나오는 Complete Unknown. 그 영화 그 티모시 샬라메 우리 은하님이 내가 사랑하는. 또 티모시 샬라메는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극장에서 못 봤는데 비행기 와서 봤는데 이걸 보려고 그랬는지 거기에 피트 시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 밥 딜런의 재능을 알아본 맞아요. 사람 중에 하나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반전 가수 혹은 평화를 얘기했었던 그 당시에 뭐 밥 딜런도 있고 또 제니스 조플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피트 시거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영화에서 전시회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전시회를 보려고 네덜란드 간 건데 예전에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그 내가 또 마케팅에 뭐가 메시지가 나오면 펄럭 하면서 2년 전에 갔다 왔더라고요. 2년 전에는 페르메르가 그러는데 베르메르의 대형 전시회가 열렸는데 베르메르 그림이 30여 점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라이크스라고 그 네덜란드 국립미술관에서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있는 베르메르 그림들을 다 모아서 뭐 그것도 언론들이 난리를 친 거야. 뭐 일생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우리가 또 once in a lifetime 하면은 이거 봐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뭐 사실은 표가 뭐 몇 분 만에 광클에서 솔드아웃 됐다고 하면 내가 또 솔드아웃 되는 데 있으면 줄 잘 서잖아. 그치. 무슨 줄이지? 무슨 줄이지? 그럼 딱 두드려봤더니 표가 있는 거야. 타닥 해갖고 또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비행기표를 끊었더라고요. 네덜란드 미술관들이 굉장히 그런 상업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잘 기획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역시 DNA가 있어. 게 그게 분명히 DNA가 있어. 상업적 DNA. 저는 네덜란드를 한 번 가봤어요. 네, 한 번 가봤는데 출장을 갔던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수도 없었고. 근데 제가 갔을 때 느낀 거는 첫 번째는 사람들 진짜 크다. 그렇지. 엄청 크다. 그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암스테르담이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예쁘다. 아기자기하죠. 그 운하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네덜란드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 몇 가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남학신이라든지 막 약간 풍차. 이런 풍차라든지 뭐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네. 저희 어머니랑 이제 갔던 게 한 5년 됐는데 어머니도 굉장히 네덜란드 그럼 또 가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영어 너무 잘해. 그렇죠. 정말 에브리바디 영어 너무 잘해.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네덜란드도 정말 네덜란드, 벨기에 이제 같이 묶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화가들을 배출한 곳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화가를 배출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그 전시회는 반고흐 미술관이 주도를 한 것인데 사실 그 17세기 중반에도 정말 네덜란드에서 굉장한 화가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됐고
이번에 네덜란드에 근무하는 후배들의 얘기를 들었더니 네덜란드 국민들은 반 고흐보다 렘브란트를 더 굉장히 자기들의 국민 화가로 좋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네덜란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가는 사실 렘브란트거든요. 지윤님 렘브란트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네, 렘브란트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있잖아요.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하다 네덜란드에 그렇지. 죽었잖아요. 근데 반 고흐 같은 경우는 태어나긴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활동 무대는 사실 프랑스였기 때문에 맞아요. 뭐 네덜란드 국민 화가 뭐 자랑스러운 화가이긴 하지만 국민 화가 타이틀은 그래도 렘브란트가 좀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프랑스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 나중에 사실 아를이라든지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림을 이제 그렸고 또 죽은 데가 오베르시흐 우아주라고 프랑스 소도시에서 죽고 심지어 그 무덤에 나중에 요한나가 테오의 시신을 옮겨서 예, 그 같이 무덤이 배정, 예. 프랑스에 있을 정도니까 어쩌면은 국민 화가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어떤 미술관을 갔어요? 이번에 그 안셀른 키퍼랑 반 고흐의 그림이 있는 곳은 반 고흐 미술관에 이제 일부가 이제 전시가 됐고 또 옆에 스테델릭이라고 시립미술관에 전시가 돼서 거기를 봤었고요.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갔으니까 국립미술관에 가야지 또 제가 좋아하는 베르메르, 그다음에 렘브란트, 그다음에 또 프란츠 할스라고 이제 풍속이라든지 또 그 그렇죠. 렘브란트와 유사한 시기지만 사람들을 굉장히 더 활기차게 약간 술 한 잔 거하게 취하신 그런 분들을 명랑한 그림을 그렸던 그런 그림들을 보려고 이제 국립미술관을 갔죠. 거기가 사실 그 반 고흐 미술관,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 또 국립미술관이 다 한 군데 있어요. 뮤지엄 광장이라고도 하고 뮤지엄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고 또 거기에 로얄 콘서트 해보라고 음악당까지 같이 있어서 예술을 갖다 그냥 1타 쌍피 정도가 아니라 3, 4피 정도로 다 즐길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로얄 콘서트 허바우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들을 하잖아요. 2년 전인가 우리나라 공연을 왔었어요. 아, 그렇지. 네,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죠. 그러니까 2년 전 11월에 나 아직도 기억해. 그때 코로나 끝나고 정말 너무너무 많이들 다닐 때야. 네. 이제 막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할 때라 막 갖고 풀려서. 그때 11월 달에만 베를린 로얄 콘서트 허바우 그리고 비엔나도 왔었고 다 왔었어 그때. 그래서 같은 날 하필이면은 베를린하고 RCO가 같이 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은하님은 베를린을 가셨고 저는 그때 RCO를 갔었거든요. 그때 롯데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막 흥분해갖고 보고서는. 맞아. 전화했잖아. 미쳤다. 막 이러고. 아니 근데 정말로 이러면서 전화했지. 제가 그때 인스타에도 올려줬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차이코스키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감동받아갖고 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저는 그때 이제 베를린 필을 보고 정말 매끈한 연주다. 이렇게 연주가 수정알같이 매끄럽고 부드럽고 잘 다듬어질 수가. 그래서 둘 다 그냥 막 난리 났었지 그때. 그쵸. 맞아요.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관현악 연주는 못 들었고요. 조금 이제 작은 협주로 비발디의 사계를 들었는데 워낙 익숙한 그치. 곡이잖아요. 그래서 여행길에 여독을 풀기 좋은 그 연주가 아니었나. 근데 그것도 다 팔렸더라고요. 다 팔려서 그냥 그 공연 시간에 맞춰서 갔더니 표가 한 장 캔슬된 게 있어서 봤는데 거긴 또 표에 음료수가 한 잔 포함이 돼 있대. 그래서 네덜란드 간 김에 하이네켄을 네덜란드 맥주를 한 잔 쫙 하고 약간 술을 마신 채로 봤더니 더 잘 들리더라고요. 막 귀가 트이는 것 같지. 그러니까 막. 더 잘 들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공연을 보고 그 다음날 국립미술관을 갔어요. 국립미술관이 네덜란드 사람들 또 부지런하잖아. 네덜란드의 국립미술관은 9시에 열어요. 뭐 길직녀냐? 그러니까 대단하지. 9시부터 6시까지인가? 그런데 보통 10시 막 이렇게 오는데. 그렇죠. 근데 시차가 생기면은 아침에 눈이 빨리 떠지잖아. 시차가 생겨서 그런지 우리가 나이 먹어서 그런지 그건 모르는 일이야. 그래서 아침에 커피를 딱 한 잔 하고 9시부터 좀 사람들 없을 때 조용할 때 둘러봤는데 역시 네덜란드 국립박물관은 정말 볼 게 많구나. 뭐 렘브란트의 그림들 야경도 있고 정말 많은 그림들을 보고 또 피트 몬드리안이 또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입센 로랑이 몬드리안 맞아요. 그림으로 원피스 만들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인가? 그런데 거기도 네덜란드 사람이고 네덜란드 예술 세계는 정말 넓구나. 그러면서 이제 봐서 참 좋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나이트와치가 막 그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 사연이 많은 그림들이잖아. 그 그려진 당대부터 뭐 이거 잘라라 뭐 그치. 어째라 그랬다가 또
그 나치가 침공한다고 박물관 측에서 그림을 돌돌 말아두기도 하고 뭐 그래서 훼손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그 복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나이트워치, 야경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야경이 아니래. 야경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낮 그림이래. 낮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배신감을 느끼면서. 근데 야, 그 당시에 저렇게 시민들이 예비군도 아니고 시민군을 그 결성해서 저런 활동을 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그림을 봤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시민들의 옷차림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다 각자 이제 돈을 내서 자원군이라 그러나? 뭐, 자원 방위 조직? 그러니까 자경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네. 근데 자경단은 약간 뭔가 암살단의 느낌이 살짝 드는 게 없잖아 있어갖고 그런 걸 해서 결성해서 활동한다는 게 참 시민사회가 굉장히 빨리 발달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왕이 없었으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죠. 네. 스페인을 상대로 해서. 정말 긴 전쟁이었지. 80년 전쟁이에요. 어떻게 80년이나 전쟁을 하지?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80년 내내 주구장창 싸운 건 아니겠지만은 1500 제 기억엔 68년부터 1648년 맞아요. 베스트팔린 조약이 맺어지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제 사실은 독립전쟁을 한 건데 근데 그 당시 이제 시민군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니까 뭐랄까 약간 이렇게 동학 농민군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일정 부분 돈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 계급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기도 자기들이 사야 되고 옷 같은 것도 자기들이 감당을 해야 되고 또 군사훈련이라든지 만약에 정말로 전투에 나간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계를 잠깐 놔두고선 시간을 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사실은 먹고 사는데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남겨달라 그랬겠지? 그치. 셀카를 찍는 대신? 그치. 셀카.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셀카 이거 대신에 그림을 이제 남겨달라. 근데 그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 야경, 그 시민군의 그림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사실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시민군들 이제 우리 그림 그려주세요 하면은 모두 이제 n분의 1을 해갖고서는 화가를 고용을 해서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화가 입장에서는 n분의 1로 받았으니까 모두 n분의 1의 분량으로 지금 해줘야 되잖아. 얼굴 크기나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웬만하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게 그려져 있죠. 그렇죠. 근데 렘브란트는 거기서 이렇게 막 앞서서 딱 나와 있는 센터에 있는 사람들 막 이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캐놓으니까 돈은 똑같이 냈는데 쟤는 왜 센터에 있고 나는 뒤 배경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불만이겠지만 예술사적으로 봤을 때 또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서 렘브란트의 천재성이 나오는 거고 그만의 캐릭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자신들의 모습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건 좀 배가 부르다는 얘기도 그쵸.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물화 보면은 튤립들이 막 그려져 있잖아요. 야, 이 사람들은 그런 튤립 광풍이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돈이 되는 것 이런 것에도 굉장히 민감했었구나. 약간 투기 성향이 좀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회사라는 것도 굉장히 일찍 그치. 자리를 잡았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더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집을 이렇게 막 멋있는 집을 딱 해놓으면은 채워야 되잖아요, 벽을.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자꾸만 이제 의뢰를 하고 거기다가 뭐 자기 그림을 얼굴을 걸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이제 업젝트를 찾아갖고 화가들은 그렸으니까. 페르메이르의 일생을 이제 읽어보면 우리가 사실 네덜란드의 역사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무지하잖아요. 그 유럽 역사에 그렇게 잘 밟지도 못하는데 특히 네덜란드 정도까지 가면 우리가 영국 이러면 좀 더 영국, 프랑스 그러면 익숙하지만 보면 페르메이르 당대의 그림들이 굉장히 인기리에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정도에는 완전히 무일푼으로 죽었대요. 물론 무일푼이 된 이유가 애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10명 넘는 애를 낳기 때문에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 그때도 그랬구나. 자기 손으로 이제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물론 일찍 죽기도 하고 40대에 죽지만 그림을 많이 남기진 않았어요. 몇 점 안 남겼다는 건 그 배가 고프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림을 굉장히 느리게 그렸는데 죽고 나서 죽을 때쯤엔 놀랍게도 무일푼이 돼서 죽었대요. 무일푼이 돼서 죽어서 자기 와이프가 그림을 이제 자기 돈 빌려준 사람한테 돈 그 갚는 대신 그림 그 가져가세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빵집 주인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그때 당시에 벌써 귀족이라는 게 아니라 빵집 주인들도 페르메르의 그림을 사서 걸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무일푼이다라는 데 대해서 이제 또 역사학자들이, 미술사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네덜란드가 굉장히 잘 살고 풍요로운 땅이긴 했지만 끊임없이 외세가 침략을 했다. 그쵸. 그래서 죽을 당시에 이게 이제 영국, 프랑스 차례차례 침공을 하면서 미술 시장이 꽝꽝 얼어붙었다는 거야. 거래가 안 돼. 요즘 미술 시장, 우리나라 미술 시장도 어려운데, 그때도 미술 시장이 일시적으로 얼어붙으면서 굉장히 돈이 안 돌아서 비참하게, 그래서 뇌출혈로 죽지 않았나? 이래서 죽지 않았나? 이러면서 애들 악비 이러면서 이제 죽지 않았나 하는데, 정말 그때의 네덜란드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았는데 나중에 뭐 한 17세기, 18세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죠. 프랑스의 이제 당시 왕이셨던 분이 네. 루이 14세. 오. 네.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절대 왕권으로서 자기가 딱 자고 난 다음에는 이제 5만 군데 전쟁을 하고 다니거든요. 정말 전 유럽에서 그 왕이 내 거야. 막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 야, 그 땅 놔줘. 막 이러면서. 정말 5만 군데 전쟁을 많이 해서 나중에는 내 후계자는 전쟁을 나처럼 많이 하면 안 돼. 막 약간 이러고 얘기까지 하면서 죽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왕 밑에서 굉장히 위세를 떨칠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국이 막 치고 올라올 때였거든요. 그쵸. 사실 해양 강국이었던 네덜란드의 어떤 그 해양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에도 전해지면서 영국이 막 그러니까 해양 세력으로 부상을 하기 막 시작한 때여서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전쟁을 거의 한 4번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을 두고서도 사실은 전쟁을 했었죠.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근데 대표적인 게 그거죠. 영국하고 네덜란드 전쟁을 했는데 원래 네덜란드가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땅을 네덜란드가 짓는 바람에 영국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었는데 그거를 지고서는 영국이 가져가면서 이제 뉴요크로 변한 거죠. 뉴요크네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왕이 찰스 2세였어요. 영국 왕이. 그리고 자기 동생이 제임스 2세, 나중에 제임스 2세가 되고 명예혁명으로 쫓겨나는 왕인데 이 왕이 듀크 오브 요크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윌리엄 왕자가 아마 뭐 듀크 오브 웨일즈인가 뭐 그런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요크를 따갖고서는 자기 동생이 이제 뭔가 여기서 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러면서 뉴요크가 된 거지. 그래서 지금의 뉴요크가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덜란드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은 게 16세기 중반에는 스페인이랑 그렇게 80년 전쟁을 하고 이제 나중에 사실 네덜란드가 거의 승리를 한 거랑 비슷한 형국이 되죠. 그쵸? 독립을 얻어내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좀 지나면 또 영국한테 뭐 치여, 프랑스한테 치여. 그래도 우리가 네덜란드 그러면 강소국 이라고 하고 작지만 정말 강한.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 설비회사 ASML 이런 데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행 업계 이목이라고 해야 될까? 부킹닷컴 또 이제 네덜란드에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회사예요. 물론 굉장한 글로벌 회사지만 그래도 본사가 이제 암스테르담에 있으니까. 아 진짜? 이묵이라고? 이무기. 그렇구나. 거기가 네덜란드 건 줄 또 몰랐네.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던 나라인 거는 맞아요.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종교적인 이유가 많죠. 그러니까 1492년에 아람브라 칙령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이 레콘키스타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스페인 통일을 한 다음에 유대인이라든지 뭐 이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스페인을 떠나든지 종교를 개종을 해라 뭐 하면서 근데 사실상 떠나라고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살 수 없게 만들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살았던 되게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서 찾아간 곳이 사실은 네덜란드였거든요. 예, 그래서 네덜란드에 이제 많이 정착을 하고 왜냐면 그 당시는 네덜란드는 이제 개신교를 주장하는 국가였고 물론 개신교라고 해서 유대인들 더 취급을 해준다든지 잘해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스페인과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또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고 이럴 때니까 그런 거를 이제 위해서 뭔가 좀 그래도 와서 살기는 해줄게 약간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와서 거기서 사실상 세계 최초의 역사상 최초의 증권시장이 생겼고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발전한 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제 뛰어난 인재들이나 또 그런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 받아주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나중에 이제 구교가 신교를 탄압했을 때 많은 이제 신교 인재들이 건너오는 곳이기도 했고. 맞아요. 그럼 네덜란드 하면 은하님 또 뭐가 떠오르세요? 뭐 네덜란드 하면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튤립도 있고 풍차도 있고 치즈도 있는데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솔직하게 국민학교 때 그거 기억나? 그
댐이 무너지려 그러는데. 아, 뚝이 그러니까는 어린 소년이 가갖고 이렇게 주먹으로 뻥이래. 막았고. 뻥일 것 같아서 언제쯤 깨달았니? 이게 뻥일 것 같다고 너는. 산타클로스가 있다는 거를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좀 몇 년 후에 깨달았겠지. 근데 역시 운하라는 거 정말 암스테르담 돌아다니면 온 사방에 운하고 또 네덜란드 그러면 해양 강국 이번에 보트 박물관 이런 데도 가봤거든. 아 그래요? 진짜 우리가 대항해 시대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콜럼버스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1492년에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얘기가 되는 그 해인데 사실 1620년 정도 되면은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차지했던 그 대항해 시대의 주역이 네덜란드가 되죠.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아요? 아니 뭐 네덜란드 사람들인데 바다의 왕자 뭐 이런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게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저지대라고 사실 예전에 불렀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네덜란드, 벨기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한동안 나라 이름도 없는 거지 사실은. 그쵸. Low 롤, countries. 맞아. 이렇게 그렇게 불렀었는데 사실 이제 네덜란드 하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 스페인의 왕이 있죠. 떠오르는 사람. 칼 5세? 카를 5세. 네, 합스부르크 왕가죠. 맞아요. 합스부르크 왕가 하면은 딱 보통 오스트리아만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스페인에도 그 명맥이 이어져 왔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시절 얘기를 들으면 이게 대하 드라마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 미국이나 영국 어떤 그쪽에 시리즈가 있어 드라마 시리즈가 있기는 해. 한번 봐야겠다. 딱 그 재밌어, 얘기 너무 되게 좋아. 재밌어.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얘기에다가 조금만 MSG를 치면은 완전히 그 아침 막장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김치 싸대기. 근데 프랑스가 있으면 프랑스 약간 그 북동쪽이라 해야 되나? 네, 그쪽 이제 부르고뉴 그렇죠. 공국이라고. 버건디라고도 하죠 우리가. 맞아요. 피노누아 나오는 지역인가 버건디가? 근데 거기가 되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뭐 땅도 되게 좋고 그래서 약간 알토란 같이 잘 사는 동네였는데 다스리던 그 사람이 이제 딸만 낳고 죽어요 아들 없이. 그러면서 딸이 그걸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이름이 마리아야. 근데 이제 딸만 있으면은 왕으로 행세를 못하는. 이제 이 따님이 장성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결혼이라면 사실은 뭐 다 정략 결혼이지 뭐. 근데 저쪽에 이제 약간은 그지같이 살고 있었던 돈도 없어갖고 비리비리하던 그러니까 가진 거 이거밖에 없어. 얼굴 엄청 잘생겼어. 얼굴. 막시밀리언이라는 남자 있었던 거야. 이름도 좋네. 아 이름 멋있잖아 막시밀리언. 이분이 이제 이거는 정말 뛰어난데 돈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장가를 좀 좋은 데 가보려고. 여기 알짜배기 나라잖아. 알짜배기 나라지. 그래서 여기랑 딱 뭐가 잘 맞아갖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막시밀리언이 누구냐?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제 그 장손이었던 거지. 근데 옛날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이제 한 명 나왔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얘가 또 아버지 닮아갖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필립이에요. 이 필립이 그래서 결혼을 또 하는데 스페인의 공주님하고 결혼을 해요. 그 공주님이 누구의 딸이냐?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난도 왕의 딸이에요. 그 콜럼버스를 갔다 와라. 돈을 준. 네, 스폰서를 이제 자처해 주신. 그런데 이 이사벨라 여왕이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긴 그렇죠. 한데 어마어마한 여걸이었던 거예요. 전쟁터에도 이제 본인이 막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도 하고. 그러니까 남편에 비해서 훨씬 더 막 에너제틱하고 훨씬 더 뭐랄까 위상이 좀 더 있었던 네,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사벨라 여왕이 그래서 자기의 딸하고 이 잘생긴 필립을 결혼시켜요. 어마어마한 가문의 결합이네, 그렇죠? 그치. 그러면서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필립이 얼마나 잘생겼냐면은 왜 그 유럽 애들은 그런 식으로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뭐 통풍 뭐 이런 누구 선한왕 필립, 뭐 용담공 누구,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필립은 그거야. 잘생긴 필립이야. 필립 더 핸섬. 딱 그렇게. 좋다. 너무 잘생겼지. 그러니까 이 후아나는 또 이 남편한테 완전 의부증이 걸릴 정도로 집착을 하고. 근데 또 잘생기면 또 꼬여요. 그렇지. 그리고 본인도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좀 바람도 좀 피고 막 이래갖고선 더 여긴 집착하고 그래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후아나는 광녀 후아나. 아 이런 이름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근데 일찍 죽어요 필립이. 그러는 바람에 이제 후아나는 과부가 되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수녀원에 갇히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정신병이 심했냐면은 남편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다 순회 공연은 아니지. 이렇게 순회를 다녀 막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 필립과 후아나, 광녀 후아나와 핸섬 필립과의 사이에서 나온 게 카를 5세예요.
우리가 칼을 5세라고도 하고 칼을 1세라고도 하는 바로 네. 그 칼을 그렇죠. 5세.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의? 황제이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 광녀 후아나의 여동생이 그 헨리 8세의 첫 부인이었던 캐서린 더 아라곤.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좀 남편한테 이어지게 되죠. 집착하는 유형의 여자들인데. 아, 근데 이 헨리 8세와 캐서린에 있어서는 헨리 8세 잘못했지. 아, 그렇지. 솔직히. 거긴 좀 남편이 문제가 있어. 근데 카를 5세가 사실 저지대에서 태어났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뭐 스페인이나 독일에서 태어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스페인으로 가죠. 자기가 그쵸, 이제 그쵸. 그 독일 쪽에 다스리는 건 자기 동생한테 넘겼나 이제 넘기고 스페인으로 가는데 글쎄 저지대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나? 약간 그 세금을 그 받아오는 그런 화수분으로 여기고 엄청 갈취를 했다고.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귀족들이 모여서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좀 우리를 살게 해주셔. 못 살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시작된 것이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갈등이라고 들었어요. 관심이 없지는 않았대요. 네, 그 자기가 태어났던 알짜 땅이라서? 지역이니까 알짜 땅이기도 자기가 하고 태어났어. 또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해서 나름의 어떤 그 어태치먼트는 분명히 있었는데 아니,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근데 아니 얘네들이 뭐 종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약간 이런 것도 조금 있었고. 근데 사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펠리페 2세 그러니까 아들이 또 이제 펠리페 2세잖아요. 그렇죠. 대항해 시대의 주역이라고 하는 게 바로 펠리페 2세죠. 그죠. 그분 또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잘생김의 DNA, 예쁨의 DNA는 이렇게 넘어가나 봐 계속. 근데 그 집안이 잘생겼는데 점점 턱이 조금씩 길어져. 좀 저기에 이제 근친호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쭉쭉 나오는데. 네. 근데 펠리페 2세는 또 잘생겨서 어쨌든 그 엘자베스 여왕의 언니 그리고 예. 아라곤 캐서린의 이제 딸이었던 메리 여왕이 있고 그다음에 엘자베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의 이 메리 여왕이 이 펠리페 2세랑 이제 결혼하는데 너무 잘생겼잖아. 그래서 홀딱 반해갖고 또 집착을 해. 완전 집착하다가 상사병에 걸릴 거의 정도. 그 상상 임신까지 했다고 하죠. 그 주인공이 이제 또 이 펠리페 2세인데 아버지였던 카를 5세는 그래도 자기가 태어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애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저지대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인데 우리 출신이잖아. 약간 뭐 그렇지. 이거 있지. 향후회처럼. 향후회.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 펠리페 2세는 전혀 그런 커넥션이 없었던 거예요. 본인의 어떤 감정도 그렇고. 뼛속까지 스페인 사람?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아버지보다 아주 강렬한 그 카톨릭 신자. 아주 독실한. 그래서 이 스페인이 합스부르크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니까 여기가 개신교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은 뭐랄까 이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카를 5세보다 잔인하게 탄압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제 각 지역으로 나눠서 귀족들에서 통치가 됐는데 군주로 군림하던 이제 귀족들이 모여서 탄원도 하고 자금자금하게 반란을 일으키는 게 네덜란드 스페인 전쟁의 맞아요.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전쟁에서 이렇게 굉장히 두각을 보였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오렌지공이라고. 오렌지공 윌리엄. 네. 근데 이 사람은 침묵공 오렌지. 네. 침묵공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이름을 별명 붙여. 그러니까. 호인가? 말이 없었나 봐. 침묵공이라는 거 보니까. 말은 없이 그냥. 그래서 윌리엄 오랑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랑예가 오랑예 공이라고 하는데 빌럼 1세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빌럼 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덜란드 본토 발음으로 빌럼이라는. 근데 네덜란드 가면 빌럼이라는 사람 너무 많아. 여기 빌럼 이러면은 한 10명 중에는 다 쳐다보는. 윌리엄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죠. 영국식으로는 발음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전쟁에서 굉장히 좀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 스페인 전쟁을 80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나중에 그 전쟁이 30년 전쟁에 흡수가 돼서 맞아요. 이제 지역전으로 하는데 와. 그 책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나가서 요즘 기억력이 다 뛰어들어갔고 그때. 그러니까 이름도 다 비슷비슷하고 굉장히 힘든데 어쨌거나 마무리가 지어지는 조약이 80년 전쟁은 민스터 조약이라고 하고 30년 전쟁의 마지막은 베스트팔렌 조약이 되죠. 그게 조약이 두 군데에서 사인됐을 거예요. 네. 민스터하고 오스나브로크라고. 근데 그 두 지역이 전부 다 그 베스트팔렌이 있기 때문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게 1648년인데 서양사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해가 있잖아요. 네. 그런 해 중에 하나야, 사실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근대적인 그리고 현대적인 국제법, 국제관계, 외교의 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각 국의 어떤 주권을 이거를 인정을 해준 거고, 물론 뭐 그 후에 어쨌든 강대국 약속도 싸우긴 하지만, 그리고 무언가를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면서
일방적인 항복이나 승리 뭐 이런 것보다 외교적인 어떤 협약을 끌어내갖고선 끝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관계 시작점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페스트팔렌 조약이에요. 적어놔야겠다. 우리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까먹었어. 이름도 길어 베스트팔렌. 그러니까. 어쨌거나 네덜란드도 이걸 통해서 놀랍게도 공화국이 되죠. 본격적으로 이제 스페인의 간섭 없이 항해, 해양 상언업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죠. 물론 그 전까지도 사실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해상 무역에서 날고기였다 그래요. 사실 시작은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했는데 뛰어난 지도술과 이제 배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배보다 조금 작게 지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날렵하게 민첩하게 그 상업을 해나가서 그때까지도 네덜란드가 굉장히 상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제 독립국가가 됐으니까 날개를 단 거죠. 사실 우리가 대항해 시대 얘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나라가 포르투갈이거든요. 맞아. 시작은 포르투갈. 네, 엘리케 왕자. 거기야말로 진짜 바다의 왕자. 바다의 왕자. 오늘 그 노래 많이 부르다. 근데 이게 왜 그럼 포르투갈에서 먼저 시작했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가갖고서는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을 대체로 보면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발을 내딛든지 아니면 스페인이 내딛든지. 일본도 포르투갈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왔대. 그렇죠. 그리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사실 협상 같은 걸 맺어요. 그래서 여기 선 거놓고 여기는 니네 거, 여기는 우리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갖고선 뺏어가. 그런 식으로 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렇구나. 타이완도 사실은 그렇고 스페인이 먼저 왔을 거예요. 내 기억에 타이완도.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포르투갈이 먼저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가 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왜 포르투갈이 에그타르트가 아니라 대항해 기술? 예, 그게 뛰어났었는가 하면은 이게 지리적으로 사실 포르투갈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베리아 반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스페인이 있고 그다음에 포르투갈이 가장 서쪽 끝자락에 있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사실은 굉장한 강대국이었고 포르투갈은 사실 고반 못했던. 나중에는 사실 스페인이 또 이제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다를 나간다면 대항해 시대 전에는 이 지중해 같은 근교 바다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꼭 필요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오스만 제국이 막 이제 융성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육지로 가던 실크로드나 이런 데가 끊겼네. 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다른 이제 강대국들이 있으니까 포르투갈이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바다로 나갈 데가. 그러면 이쪽으로 밭을 문다면 이쪽으로 내려가야지. 아프리카 쪽으로. 그렇지. 그리고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대항해 기술을 이제 자기들이 발전을 시킨 거고 또 하나는 스페인도 마찬가지지만 포르투갈도 아랍의 지배를 꽤 오래 받았거든요. 그 당시 아랍은 차원이 다른 과학 수준, 수학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뭐 천체라든지 뭐 지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아주 발달을 했었기 때문에 수학. 예, 포르투갈이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뭐 항해 기술이 아주 자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사실 굉장히 리더십이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엘리케 왕자가 워낙에 관심이 많았대요. 바다로 나간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었기 때문에 단순히 바다를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선교를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려야 된다. 이런 것도 되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그러니까 한계가 거기 있었던 거지. 엘리케 왕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 없었던 거야. 대항해 시대를 맞아서 바다로 가야 된다면 이게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맞아.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뭐 AI를 발전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 반도체 기술 뭐 이런 거나 거의 마찬가지니까 국가적인 서포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R&D도 막 해야 되는 거고 돈도 막 빵빵하게 대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끌어줄 만한 리더가 이제 죽어버리고 그 유지가 이어지질 못하니까는 이제 쉽사리 사라지게 된 거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그 네덜란드의 동인도 주식회사가 사실은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부르고 물론 이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주식을 사서 정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식회사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가 굉장히 많은 권한 밖에 나가서 거의 외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그렇죠. 줬고 또 군인까지 지원을 해줘서 이게 정말 정부인가 회사인가 지금으로 치면은 공기업인데 그치. 이제 형태로 보면 이제 그 주식을 팔았으니까 개인들한테 민영화가 일부 된 공기업. 근데 동인도 회사의 활약이 정말 컸죠. 동인도 회사가 정말 한 200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회사였고 가장 처음에 세워진 근대적인 맞아요. 주식회사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영국이 따라서 또 자기네들도 동인도 회사를 만드는데 사실 네덜란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엘리케, 뭐 스페인 같은 경우 뭐 이사벨라 여왕,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왕실이 나서서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덜란드 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빵빵하게 어떤 그 재정을 갖추고서는 확 밀어줄 만한 그런 게 없어 놓으니까 정부에서 밀어주긴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아마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를 받는 거예요. 돈을 모아갖고. 그래서 이제 항해를 나갔다가 물건을 막 선적을 해갖고 와서 여기서 팔면은 이제 이문이 생기니까 그거를 나눠서 주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때 계약서 같은 거 쓰고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근데 여기다가 투자를 해갖고선 나갔는데 내가 다음 달에 우리 애를 결혼을 시키네 어떡하지 나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그 투자한 거를 내가 받을게. 내가 그 대신에 그 돈을 너한테 줄게 하면서 이제 거래가 생기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배가 나갔다가 풍랑을 좀 맞아갖고 한 2달 늦어진다는데 뭐 이러면은 그때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럼 80만 원에 가져가. 그래서 약간 낮춰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왠지 리딩방이 생각난다. 헛소문 막 퍼지고. 찌라시 나오고. 그게 사실은. 아프리카 해안에서 폭풍우 발생 말. 그렇지. 알고 헛소문. 근데 그게 사실은 그래서 주식 거래가 그래서 생겨난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첫 증권거래소가 생겨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연구가 엄청나게 진행돼 있대요. 그때 이제 그 주식 거래한 명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 명단을 다 그 조사하다 보면은 뭐 어느 집에 하녀도 주식을 샀다. 이런 정도가 됐다는 거 보면 야, 정말 그런 경제 제도가 그렇게 빨리 발전을 하다니. 야, 네덜란드는 정말 강소국의 자질이 있는 그렇지. 나라야. 거기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거래된 게 동남아에서 나왔던 후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은이랑 자기, 우리가 그 저번에 이마리 자기 얘기했고, 뭐 중국에서 비단 이런 것들이 다 네덜란드 상선에 의해서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왜 동양에서는 그런 게 없었을까? 그러니까 중국이 특히나 그 중국은 그 정화의 원정이 맞아요. 마지막이었고. 그래서 왜 정화의 원정으로 끊겼냐? 이게 뭐 하나의 이유만 될 수는 없겠지만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리더의 어떤 그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돼. 해양으로 나가야 돼. 뭐 이런 어떤 뭐 드라이브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 너무 살기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너무 살기 좋아서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큰 대륙이 있고 거기서 맨날 땅 따먹기 하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바다로 이제 다른 식민지를 찾아 나가서다. 내가 지금 이 폭삭 속았수다 얘기하면은 김지훈 박사가 화날 것 같은데. 왜? 아니 거기서 은명이가 이제 돈을 어떻게 하다 다 잃고 그래서 배 타지 걔가 원양 어선을 타려고 했더니 문소리가 막 원양 어선 타면은 죽는다 나 저 아들 우리 원양 어선 타면 죽는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거기서 이제 양관식이 나가서 배를 멈춰.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와. 근데 나는 이제 그 드라마를 정말 감명 깊게 보고 막 울고 했는데 딱 그 부분 되니까 약간 깨는 거야.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 배 타고 멀리 나가는 게 저렇게 못할 짓인가. 언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멀리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나? 기본으로 거부감이 저렇게 심하구나. 그런 걸 다시금 느끼게 됐어. 근데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갖고서는 후추 가지고 오고 금 가지고 오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생선만 갖고 오는 거면은 참치 얼마나 좋아. 참치만 갖고 오는 거면 뭐 그다지.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컬럼버스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이번에 대항해 시대를 보면서도 예전부터 읽었던 책이 주경철 교수님 책이거든요. 근데 주경철 교수님 책 진짜 많이 읽는다. 주경철 교수님 책 무슨 판매 대행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 컬럼버스도 읽었잖아. 정말 열심히 읽는데 그 재밌는 게 처음에 거래를 시작할 때는 호추가 그렇게 비싼 식자재였대. 근데 나중에 너무나 많이 생산이 되고 갖고 오니까 점점 호추가 이문이 안 남는 상품이 됐다고 하더라고. 나중에는 동인도 회사도 어떤 작물이 맨 처음에 신기해. 와서 엄청 비싸게 팔아. 그런데 너도 나도 가서 너도 나도 팔고 거기서도 이제 작물 재배를 많이 하고 하면은 나중에 그 상품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때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정말 그 주식이라는 게 늘 투기성이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게 꼭 후추를 갖고 와서 파는 게 꼭 돈이 된다. 이거는 5개월 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식민지의 목적은 그렇게 두 개거든. 자원을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엔 자기네 물건을 팔 수 있는 마켓으로 확장을 한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대항해 시대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동양이 앞서던 시대였다.
인구에서도 그렇고 과학기술도 그렇고 굉장히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중국이 제1의 국가였다라고 맞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중화지, 비교는 안 중화, 하지만. 그야말로. 근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서양으로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세계를 주도하는 질서를 서양이 가져가게 하는 그게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었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아까 내가 그 바다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또 갖고 오는 게 없으니까 좀 그렇죠.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번에 네덜란드 가서 이제 그 네덜란드 왜 잘 사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지금 인구가 1,800만이래. 그 굉장히 적은 인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ASML, 뭐 하이네켄,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부킹닷컴 기업들 있는 거 보면은 아 우리가 아직도 배울 점이 많고 워낙 아름답기도 하고 가서 그 둘러볼 게 많은 나라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18세기쯤에 네덜란드의 그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글을 읽을 줄 알고 이해를 할 줄 아는 능력. 그래서 전 국민의 몇 %가 문해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걸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18세기. 네, 18세기. 그럼 1700 something 년이네. 그치. 80%야. 와. 대단하다. 높은 거야. 영국보다도 높고 영국 그때 한 60%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내놨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 와갖고서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일을 같이 하면은 믿을 거는 계약서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글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거 너무 설득력 있다. 그지.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방향으로 이런 게 발전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내가 또 웃긴 걸 생각한 게 우리가 헤이그를 가면 덴하그라는 곳에 가면은 이제 마우리츠 호이스라고 또 좋은 미술관이 있고 거기 진주귀걸이라는 소녀가 있는데 거기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말고 렘브란트의 칠프 박사의 해부학 교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걸 보면 이제 벌써 저렇게 그 17세기에 의학이라는 게 저렇게 발달돼 있고 의학의 해부학을 그림으로 남길 정도가 됐구나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일본으로 건너가거든. 이제 상선들에 의해서. 그래서 일본에서 발달한 학문을 우리가 난학이라고. 사실 난이라는 게 화란 이랬을 때. 화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화란. 네덜란드를 음차한 것이 이제 화란이잖아. 그래서 초기에 그 일본의 학자들은 네덜란드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야. 네덜란드어가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이제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책들을 읽고 해부학을 공부하고 그랬는데 막상 서양에 진짜 갔더니 네덜란드를 쓰는 나라가 너무 적어서 현타를 맞고 울면서 다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정말 아랍어 공부해도 공부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이면 다 이게 자기들끼리만 살았던 것 같은데 또 알게 모르게 이게 커넥트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누나님이 네덜란드를 다녔더라고요. 네. 네덜란드 이야기를 하며 대항해 시대 얘기 갔다가 일본까지 지금 그 화란 얘기까지 하면서 일본까지 갔다 왔는데 저희가 워낙 이렇습니다. 그냥. 네. 얘기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네요. 아줌마들이 얘기를 하면 맞아.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정제된 내용으로 올까요? 우리?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롱테크 김지윤.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